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전부 다 가명입니다. 뭐 A군, 뭐 B양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안 붙어가지고 입에 그냥 가명을 제 임의대로 넣었어요.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야기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편의점 알바하던 내 친구 지은이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됐거든. 원래는 주간이랑 야간을 섞어서 일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알바생들이 전부 여자라서 어쩔 수 없이 야간을 맡게 된 거야. 근데 얘가 알바도 좀 해봤고 눈치도 좀 빠른 애라 야간 알바가 밤낮만 바뀌지 사실은 좀 더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 5시쯤까지는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에 담배 사러 오시는 택시 기사들한테 몇 갑 팔고 집에 가면 되니까. 게다가 점장이 미안했는지 시급도 더 쳐준다고 해서 군말 없이 야간을 선택한 거였어. 편의점이란 데가 알다시피 여러 군데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훤히 보이잖아. 지은이가 일하던 계산대 기준으로 오른쪽에 문이 있었고 바로 앞은 유리, 왼쪽도 전면이 유리로 돼 있었는데 이 왼쪽 방향은 2차선 도로가 하나 있었고 그 도로 건너편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터였어. 밤이 되면은 그쪽은 공터니까 완전히 어두워지잖아. 편의점 간판 불빛 때문에 도로만 살짝 밝았지. 도로 건너편은 정말 불빛 한 점 없는 암흑 그 자체였어. 그래서 지은이는 일부러 무서우니까 그쪽은 안 보려고 했대. 넓은 공터가 새까만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소름이잖아.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지은이는 계산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 그런데 싹 죄송합니다. 지은이는 자다가 갑자기 코앞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처럼 싸늘한 한기를 느끼고 번쩍 깼어. 처음엔 손님이 들어왔다가 자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장난으로 차가운 음료수를 얼굴에 댄 줄 알았대. 그래서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던 거지. 근데 아무도 없더래. 뭐지? 혹시 손님이 자는 걸 보고 몰래 나갔나 싶어서 두리번 거리면서 유리를 통해 주변을 살폈대.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그 왼쪽 유리 쪽을 봐버린 거야. 그 공터가 있는 쪽. 그리고 봤으면 안 되는 걸 보고 말았지. 거기에는 교복 치마랑 와이셔츠를 입은 여자가 도로와 그 공터 사이에 서 있었어. 지은이는 바로 시선을 돌렸어. 고개를 숙이고 계산대만 보는 척했지. 덜덜 떨면서. 근데 그 여자가 정확히 시야 한켠에 들어오는 곳에 있었고 그녀가 계속 서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확인하고 있었던 거야. 주변시라고 하지. 눈은 앞을 향하고 있는데 옆에가 보이잖아. 계속 신경 쓰이니까 주시하고 있던 거야 지은이가. 아씨 뭐야, 저 여자 왜 자꾸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 완전히 시야의 구석이라 이 얼굴은 정확히 안 보였지만 느낌이란 게 있잖아. 귀신 같았대. 밖이 제법 쌀쌀한 날씨였는데 반팔 교복에 하얗게 질린 피부, 치렁치렁 긴 머리,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편의점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대. 창밖에 여자가. 그때였어. 따라란 딴딴딴딴딴. 무슨 올드보이 같은 영화에서 들릴 법한 그 기묘한 멜로디가 들렸대. 광고 음악 같은 그런 느낌? CM송? 그것도 누가 콧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은은하게 조용히 귀에 착 감기게. 지은이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려서 소리가 나는 쪽을 찾으려고 했지만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웠대. 아씨 어떡하지? 이거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미치겠네.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지은이는 용기를 내서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지. 뭐야. 미치겠네. 이거였어? 요란하게 반짝이던 휴대폰. 맞아. 그 멜로디는
누군가가 지은이한테 걸어온 전화 벨소리였던 거야. 아씨, 이 시간에 누구야? 근데 화면에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제한도 아니고 아예 번호 자체가 안 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한가? 탁 열어서 전화를 받았지. 여보세요? 치 뚜뚜뚜. 뭐야, 어떤 미친 새끼야. 아씨, 괜히 쫄았네. 부끄럽고 화가 난 지은이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던지듯이 닫았대. 아, 근데 아까 그 여자 아직도 거기 있을까? 죽일 놈의 호기심이었지. 영화를 보면은 호기심이 많은 놈이 제일 먼저 죽잖아. 나 같은 놈들, 곽두필 같은 놈들. 그래서 슬쩍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여자가 있던 곳을 곁눈질로 이렇게 봤대. 근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다행이다, 갔나봐. 그제야 안심한 지은이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봤고, 시간은 새벽 3시 13분. 아, 3시네. 기지개를 펴면서 피곤함을 털어내던 그 순간, 으악! 지은이는 엉엉 울면서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한 블럭 떨어진 다른 편의점으로 달려갔대. 편의점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다른 편의점의 유니폼을 입고 그 편의점으로 달려간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 편의점도 야간 알바가 조는 중이었는데 지은이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알바까지 졸도시킬 뻔했다고 하더라고. 둘이서 같이 막 벌벌 떨면서 해가 뜰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교대하러 온 알바랑 같이 다시 돌아갔대. 뭔 일이 있었던 거냐고? 아까 전화를 받고 지은이가 기지개를 폈잖아. 기지개를 필 때 또다시 그 콧노래가 들려왔대. 따라란 따라란 딴딴딴. 근데 지은이 휴대폰은 손에 들고 있었거든.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지은이는 직감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봤어. 계산대에 사각지대에 감시용으로 달아놓은 그 둥근 볼록 거울 있잖아. 편의점에 보면 무심코 그 거울을 봤는데 진열대 구석에, 즉 계산대에서는 절대 직접 볼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 그 여자가 들어와서 서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지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 따라란 따라란 탄탄탄탄탄. 콧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더래. 그 일 이후로 지은이는 알바를 그만뒀어.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날 이후 보름 가까이 자기 전에 누워만 있으면 귀에서 그 노랫소리가 막 들려왔다고 하더라고. 꿈에 그 여자가 나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오는 그런 꿈을 계속 꿨대. 지금은 괜찮다는데 그날 지은이가 편의점에서 본 거, 그건 대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가명이죠. 지은이라는 친구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밤바다를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 안 보이잖아. 밤바다 혹시 보신 분들 많죠? 전부 꺼먹고 물속도 아예 안 보이고 그 미지에서 오는 공포가 있단 말이야. 이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죠. 야간 시간에 편의점을 알바를 하면서 전면이 유리로 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2차선 도로가 있고 너머에는 완전 공터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그 허허벌판이 얼마나 꺼먹고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공포의 장소였지. 거기서 보면 안 될 걸 보고 말았던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들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그리고 항상 화려한 편의점을 좋아한다.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아도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음식들도 많고 밝고 가끔 음악 소리도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귀신들이 지나가다가 편의점을 꼭 들른다고 합니다. 바라보기도 하고. 그 껌껌한 어둠 속에서 빛에 이끌려왔던 그런 귀신 아니었을까요? 정말 다행인 건 이 지은이한테 그렇게 오래 붙어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악귀였다면 붙어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쳤을 텐데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 그 안 보이고 막 껌껌한 곳에서 오는 그 공포감, 거기에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귀신이 편의점에 눌러 사는 그런 거는 많이 없고요. 그냥 스쳐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고만 가는 것도 있고 잠깐 들어왔다 가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눌러 앉지는 않는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수련원 화장실. 이번 이야기는 내 친구 민수놈이 겪은 진짜 실화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다닌 친구고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 따끈따끈하지. 걔가 군 입대를 앞두고 한창 뒹굴거리던 때였어. 방학이었고 딱히 할 일도 없었지. 그러다 어느 날 학교 선배한테 전화가 왔대. 내용은 이랬어. 고성에 있는 수련원에서 4일짜리 조교 알바 한번 해볼 거냐고. 갑자기 한 명이 빠져가지고 급히 사람을 구하는 상황이었대. 고성 알지?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그 바닷가. 거기 수련원이 꽤 많은 지역이야. 보통은 조교들이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민수놈은 그게 없었거든. 대신 얘가 운동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니까 선배가 대타로 섭외를 한 거였어. 그래서 4일에 20만 원을 받기로 했어. 원래는 30만 원을 받는데 대타였기 때문에 좀 깎였대. 4일에 20만 원이면 좀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그리고 원래는 30만 원을 받는데 대타라 깎였다. 대타라 깎인 게 아니라 중간에 소개를 해준 선배가 인마이 포켓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알바 당일 민수는 선배 차를 얻어 타고 고성으로 내려갔어. 도착해보니까 수련원 시설도 좋고 앞에 탁 트인 바다에 전망도 완전 끝내줬대. 민수가 말했어. 와, 여기 대박이네요. 그치? 나 군대 제대하고 매년 여기서 알바해. 일당도 세고 좋겠어요. 야, 너도 구조 자격증 따서 여기서 매년 해. 4일에 30이면 개꿀이지. 근데 되게 인적 드문데 콕 박혀있네요. 여기 혼자선 못 오겠다. 그치? 아까 봤던 슈퍼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야. 걸으면 한 30분 40분? 그렇게 도착 첫날은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관계자랑 인사하고 그냥 잤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수련원에 도착한 학생들, 남자 중고딩들이 막 떼거지로 내리더래. 차에서. 민수가 기대했던 여고생은 단 한 명도 안 왔던 거지. 결국 여름 내내 남자애들이랑 축구하고 수영하고 노느라 땀 범벅이었지.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저녁 선배가 말했어. 아이고 고생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내 정신 똑바로 차려. 마지막 밤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 애들 막 술 먹고 장난치고 밤새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민수는 취침 시간인 9시부터 12시까지 2층을 순찰하기로 했고 그 다음은 선배가 12시부터 2시까지 돌기로 했대. 12시가 다 돼갈 때쯤 갑자기 소변이 너무 급한 거야. 민수는 생활관 양 끝에 있는 화장실로 가려고 했는데 불이 막 다 꺼져 있어서 좀 무서웠어. 꺼림칙했대. 남자가 이까짓 거 무서워서 되겠어? 싶었던 거지 갑자기. 그래서 괜히 자존심을 세우고 일부러 그 어두운 쪽 화장실로 들어갔대. 건물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생활관 양 끝에는 작고 좁은 화장실이 하나씩 있었고 남녀 공용이었어. 그리고 로비 중앙에 있는 화장실은 좀 컸고 남녀의 구분이 있었대. 양끝 화장실은 그냥 좁은 공간 활용 차원에서 만든 공용 화장실이었던 거지. 그 화장실 문은 유리문이었는데 밖에서 차거나 세게 밀면 열리는 그런 구조였대. 어쨌든 민수는 어두운 화장실에 불을 탁 켜고 가운데 칸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어. 아니 소변인데 왜 칸에 들어가서 쌌냐고? 남녀 공용이라고 했잖아. 아무튼 남자들 알지? 그 소변 볼 때 다 아래쪽을 보는 거. 민수도 아래를 딱 보면서 쉬 하고 있었는데 그 시야에 뭔가 번쩍 하는 게 들어오더래. 뭐지? 눈을 들어보니까 그게 자기 눈높이에 있는 액자였대. 그래서 그 액자를 자세하게 봤지. 근데 그 반짝이는 건 액자 때문이 아니었어. 액자에 비친 뒷칸, 그러니까 좌변기 칸에서 문 잠금 장치가 혼자 막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그 알까 모르겠는데 문을 걸어두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문을 열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 창 있지. 그게 혼자서 쓱탁 쓱탁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 민수는 1분 가까이 이 지퍼도 못 올린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대. 이거 귀신이거나 애들이 장난치는 거다. 순찰 전에 선배가 했던 말 있잖아. 마지막 밤에는 애들이 술 먹고 장난치고 막 난리친다. 몇 명이 좌변기 칸에 숨어서 날 놀래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했대. 그래서 민수는 여기서 그냥 내가 화장실에서 나가면 이 애들한테 지는 거다, 이 생각에 조심스럽게 발로 그 좌변기 칸 문을 톡 열었대. 혹시 이렇게 팍 열면은 안에 있는 애들이 다칠까봐. 끼익 문이 열리자 민수는 본능적으로 사과를 했대. 미안하다, 미안. 그리고 급히 문을 닫았어. 왜냐고? 그 안에 여학생이 있었거든. 그게 문제였지. 여학생은 좌변기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대. 민수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두세 걸음 걷다가 갑자기 멈췄대. 잠깐만, 여학생? 순간 온몸에 막 전율이 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대. 그리고 울면서 복도를 뛰기 시작했어. 교대하러 올라오던 선배랑 마주쳤는데 너무 놀래서 선배를 보고 그냥 기절해버린 거야, 민수가. 다음날 아침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 그리고 민수가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화장실 좌변기 칸에 있는 잠금 장치는 앉아서는 절대 손이 안 닿는 위치에 있었대. 좌변기랑 문이랑 거리가 좀 멀었거든. 팔을 앉아서 최대한 뻗어도 안 닿을 거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앉은 채로 계속 잠금 장치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 말이 안 되는 길이었는데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련원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였죠. 이 화장실에서 남녀 공용이라지만 그 밤중에 여학생을 딱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사과를 했어요. 나갔는데 떠올랐죠. 맞다, 여기 수련원 남자애들만 득실득실하게 왔는데 저 여잔 뭐지? 그리고 두 번째 머리 탁 맞은 건 그 좌변기 칸에 앉아서는 절대로 손이 안 닿는 거리에 있는 문 열림 닫힘, 그거를 계속 탁탁탁탁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100번 양보해서 진짜 사람이 용변을 보다가 괜히 나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일어나서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양보해서 그런 거고, 애초에 여기 수련원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무섭다. 용변을 안 닦고 일어나가지고 엉거주춤 탁탁탁탁 한 것도 무섭고, 그 앉아서 팔이 쭉 늘어나서 탁탁탁탁 했던 것도 무섭고, 여러모로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경남 고성에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야. 날짜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상황은 기억이 구체적으로 나. 충격이 컸거든. 우리 할아버지 댁은 경남 고성에 있어. 진짜 말 그대로 깡촌.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여름이면 피서 겸 휴가로 자주 내려갔었지. 읍내에서 할아버지 집까지 가려면 산을 깎아서 만든 포장도로를 따라 차로 20분 정도를 가야 돼. 길은 잘 나 있는데 가로등이 단 하나도 없어. 진짜 단 한 개도. 차가 없으면 밤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지. 처음엔 엄청난 오르막이 이어지고 그 끝엔 갈림길이 나와. 왼쪽은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우리 마을로 가는 길이야. 근데 왼쪽으로 돌아서 해안도로를 타고 돌아서 우리 마을로 올 수도 있어. 시간은 배로 걸리지만. 아무튼 그때 우리 집이랑 고모댁이 바빠서 애들 중에는 나랑 사촌 동생 2명, 그러니까 나 포함 초등학교 6학년짜리랑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 총 3명만 같이 내려왔었어.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바닷가에서 막 신나게 놀다가 해질 무렵에 집으로 올라왔지. 일주일 일정 중에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밤이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셋 다 11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뭐 더위 탓도 있었겠지만 물에서 실컷 놀다 오면 평소엔 실신하듯 잤거든. 셋이서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말똥말똥 깨어 있는데
내가 그만 사고를 쳤어. 야, 우리 잠도 안 오는데 배도 고프고, 야, 읍내 나가서 컵라면이랑 과자 좀 사올까? 우리 마을은 사람이 꽤 살긴 하는데 슈퍼가 없어. 편의점도 없고. 사촌 동생이 바로 그러더라고. 에? 형님,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불도 없는데 무섭잖아. 근데 내가 자전거를 떠올렸지. 야, 자전거 있잖아. 앞에 그 불 켜고 달리면은 빨리 가면 한 30분이면 될걸? 내가 미쳤었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근데 동생도 맞장구를 쳤어. 맞네. 그럼 빨리 가자. 12시 다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1시간짜리 자전거 지옥 라이딩을 시작했어. 자전거는 2대. 하나는 나랑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작은 놈이 같이 타고, 다른 한 대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큰 놈이 혼자 타고, 내가 앞장서고 큰 놈이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구조였어. 근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 이거 좀 위험한데? 산속 어둠은 정말 장난이 아니야. 라이트를 비추는 곳 빼고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칠흑 그 자체지. 길도 산을 깎아서 만든 거라 비탈이 막 70도쯤 돼. 출발한 지 10분쯤 됐을 때 그냥 돌아갈까? 싶기도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읍내에 도착해 있더라고. 별거 아니네. 이러고 있었지. 편의점에 들어가서 라면, 과자, 음료수를 샀어. 근데 음료수가 미지근한 거야. 무거운 음료수는 내 뒤에 탄 그 작은 놈이 안고, 과자랑 라면은 큰 놈이 그 자전거에 실었지. 다시 산길로 들어섰고, 가파른 오르막길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어. 오르막 끝에는 갈림길이 나왔지. 순간 나도 생각했어. 그냥 왼쪽으로 가서 해안도로로 갈까? 거긴 좀 밝을 텐데. 근데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그냥 그 오른쪽 있지, 원래 왔던 길로 접어들었지. 그 이후는 그냥 거의 내리막길이었어. 편하게 내려가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등이 싼 거야. 뭐야 이거, 음료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넘겼지. 뒤에 동생이 음료수를 들고 있었으니까. 나는 동생들 다칠까봐 완전 초집중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뒤에 타고 있던 동생 둘은 포켓몬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능선에 도착했을 때 그 능선을 넘으면 우리 마을 앞까지 그냥 쭉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이야. 즉 이제 마을에 거의 다 온 거였지. 그 능선 위쪽에 허름한 빨간 벽돌로 지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 거의 무너졌지만. 아무튼 그 정류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우리 마을로 내려가는 내리막의 시작점이었고, 왼쪽으로 못 보던 길이 하나 또 있더라고. 저기 갈림길이 있었나?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여기 올 때는 항상 차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새로 생긴 길인가 생각하고 넘겼어. 그렇게 정류장을 지나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작은 놈이 말을 하는 거야. 형, 우리 왼쪽으로 가자. 나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답을 하려고 했지. 안 돼, 지금 시간이... 나는 그대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시골 마을 쪽 내리막길을 막 그냥 날듯이 내달렸어. 내리막이었는데 페달을 막 밟으면서. 경사도 심하고 커브도 많고 그 어두운 길인데도 정말 목숨을 걸고 최대 속력으로 내려갔지. 등에 있던 작은 놈은 그게 너무 무서웠는지 내 옆구리 옷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 근데 길에서 안 떨어진 게 진짜 정말 천만다행이야. 부둣가 앞 가로등 밑에 도착해서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숨만 헐떡이고 있었어. 도저히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야. 한참 그렇게 있다가 끼익! 자전거 혼자 타고 있던 그 큰 놈이 도착을 했어. 뒤에는 작은 놈을 태우고 있었고 울고 있었어. 형님,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얘 떨어졌잖아. 야, 잠깐만, 너네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지? 뭐? 우리 계속 그냥 포켓몬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맞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야, 빨리 가자. 나는 울고 있던 작은 놈을 달래서 그냥 조용히 시골집으로 올라왔어. 그날
잠도 안 오더라. 동생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갈게. 이 이야기에 이상한 점이 몇 개 있었지. 첫째, 내 사촌 동생들 둘 다 평생을 경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런 애들이 형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항상 행님, 행님 이렇게 불렀지. 근데 분명히 형, 우리 왼쪽으로 가자 라고 했거든. 그 갈림길에서. 둘째, 작은 놈이 안고 있던 그 음료수 있지. 정말 하나도 안 시원했어. 미지근했다고 했잖아. 그 말은 내 뒤에 동생이 아닌 귀신이 타고 있었다는 거야. 음료수 때문에 등이 막 서늘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지. 생각해보면 산 초입부터 등이 서늘했거든. 그럼 그때 내 뒤에 타고 있었던 거겠지. 셋째, 결정적으로 오줌 지릴 뻔한 포인트야. 그 작은 놈은 이미 내리막길 쌩 달리기 시작할 때 초입에서 자전거에서 떨어져 나갔대. 음료수를 두 손으로 꼭 안고 있어서 얘가 자전거가 흔들리니까 그냥 튕겨져 나간 거야. 그러면 그 내가 내리막길을 막 페달을 밟고 내려오는 동안 무섭다고 내 옆구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부모님이 내려오셔서 집으로 올라갔어. 그제야 생각이 든 거야. 나는 항상 시골 올 때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류장 근처에서 갈림길이 있는 줄 몰랐는데 시골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깨어 있었거든. 근데 그 갈림길이 없는 거야. 정류장 뒤쪽은 가드레일도 없이 그냥 바로 낭떠러지였어. 나중에 큰 고모한테 들은 얘긴데 예전에 정류장 뒤에 큰 나무가 있었대. 근데 거기서 사람이 목을 메고 살자를 한 거야. 그래서 재수없다고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라이트로 비춘 곳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는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정류장이랑 그 갈림길이 선명하게 보였던 걸까? 지금 이 글을 적으면서도 막 소름이 돋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중반쯤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뒤에 타고 있던 건 그 동생이 아니라 귀신이었던 거죠. 뭐 귀신이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동생들은 경남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행님, 행님아 이렇게 불렀는데 형 이쪽 길로 가자. 근데 그쪽 길이 뭐였죠? 아까 설명에 나왔죠? 그냥 바로 낭떠러지라고. 글로 유인했던 거죠. 뒤에 타고 있던 건 그 큰 나무에서 목을 메고 살자한 귀신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는 진짜 형이라고 안 하는구나. 그냥 행님, 행님아 하는구나. 귀엽다. 저는 서울 깍쟁이여서 한 번도 행님아 이 소리를 안 들어봐가지고 누가 나한테 행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혹시 경남 쪽에 사시는 남성분 계세요? 행님 한번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나만 말할 수 있지? 그냥 그 댓글로 써주세요. 햄뇨. 행님아도 아니라 그걸 줄여서 햄뇨. 귀엽다. 햄뇨. 오빠야 이거는 뭐 매체에서 많이 나와서 들어봤지만 햄녀 이건 처음 들어봤어. 전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이 갖고 싶었어요. 여동생이 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딸을 낳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딸바보가 될 것 같아서 무서워.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들 한 명만 낳고 싶어요. 그냥.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술래잡기. 내가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았어. 요즘 애들 보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 나는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녔거든.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미쳐있던 건 총이었어. 그 비비탄 총 알지? 나는 그걸 거의 20종류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심지어 그 스프링을 늘리면 파워가 세진다길래 총을 전부 해체해서 스프링을 늘리고 막 다시 조립하고 막 그랬지. 비비탄 총으로 총싸움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알아? 바로 뼈대만 지은 건물이야. 벽만 있고 창문이나 문은 아직 없는 그런 건물. 숨을 곳도 많고 은폐도 잘 돼서 정말 최적의 장소였거든. 우리 동네에도 그런 미완공 건물이 몇 개 있었어.
그래서 매일같이 그곳에서 막 비비탄 총싸움을 했지. 해가 지면 거기서 숨바꼭질을 했어. 정확히는 술래잡기에 가까웠지. 어두워지면 상대방의 실루엣만 보이니까 그게 스릴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날도 비비탄 총싸움을 실컷 하고 나서 좀 넓은 부지에 새로 짓기 시작한 집으로 장소를 옮겼어. 막 시작한 집이라 그 건물 자재들이 막 잔뜩 쌓여 있어서 몸을 숨기기에 좋았거든. 술래잡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이상하게 막 추운 거야. 여름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등골이 막 싸해. 나만 그런가? 해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은 뭔 소리야, 야 빨리 술래나 뽑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작했어. 나는 1층, 2층을 오가면서 담벼락을 막 타고 다니니까 웬만하면 안 잡혔어. 진짜 닌자 마냥 담벼락을 막 촉촉촉촉. 30분쯤 그렇게 술래잡기를 했어. 술래 발소리가 들리면 싹 숨었다가 술래 그림자가 쓱 지나가면 휙 얼른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그랬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숨어있던 그 좁은 공간, 그 바닥에 난 틈으로 갑자기 하얀 팔이 슉 하고 들어오는 거야. 심장이 철렁했어. 막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겨우 참고 있었지. 그 팔이 바닥을 쓱쓱 긁으면서 여기 누가 있나 막 더듬더듬 거리더라고. 나는 벽에 몸을 최대한 붙이고 그 팔이 나한테 닿지 않기만을 빌었어. 근데 참 이상했어. 우리가 5명이었는데 술래 빼고 4명이 숨잖아. 아니 건물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방 저 방 숨다 보면은 꼭 그 술래랑 애들이랑 부딪혀서 티격태격하기 마련이잖아. 들키고. 근데 30분이 넘도록 아무도 안 잡히는 거야. 술래는 계속 바쁘게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잡혀. 좀 슬슬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왔어. 멀리서 그 집을 보니까 술래 그림자로 보이는 그 검은 형체가 1층, 2층을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더라고. 얘가 못 찾나 봐, 애들을.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이게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여기저기 막 훑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여기서 나 혼자 빠져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지.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 시간이 11시가 넘은 거야. 해가 7시쯤 졌으니까 우리가 시작한 지 4시간이나 된 거였지. 나는 한 30분 정도밖에 못 느꼈거든. 정말 시간 감각이 사라진 거였어. 결국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씻고 밥 먹고 결국 다시 나가진 못했어. 다음날 아침 비비탄 총을 들고 애들이 다 모였지. 내가 그랬어. 야, 근데 어제 술래 누구였냐? 아이씨, 왜 이렇게 못 잡아? 나 지루해서 밥 먹으러 갔잖아. 근데 이 말을 들은 애들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 야이씨, 너 뭔 소리야? 어제 술래잡기 안 했어. 맞아, 너 어제 다들 춥다고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갔잖아. 그래, 야 네가 갑자기 저 여자 봐 이러면서 저 건물 가리켜가지고 애들 다 겁먹고 튀었잖아. 이 새끼 진짜 이상한 새끼네. 야 구라치지 마. 어제 술래잡기 했잖아 나랑. 근데 애들 전부 막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하더라고. 너 왜 그래? 어제 너 혼자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 멍하니 건물 보길래 우리 다 도망갔잖아. 이 새끼 진짜 미쳤냐? 그러면 어제 나랑 술래잡기 한 그 검은 형체는 뭐였던 거지? 그 하얀 팔은 뭐였고? 그리고 만약 내가 그 검은 형체한테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겪은 일이야. 그 팔이 생각해보면 애들 손 같지는 않았어. 길고 하얗고 어른의 팔 같았거든. 몇 년 후 나는 중3이 돼서 다시 목포에 간 적이 있었어. 그 동네를 지나는데 폐가가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고. 왠지 낯이 익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그 술래잡기를 했던 그 건물이었어. 그때 정말 친했던 슈퍼 이모가 있었거든. 반갑게 인사를 하고 혹시 그 집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지. 이모가 하는 말이 그 자리에서 시체가 나왔대. 내가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돼서 그 건물 털을 팠는데 20대 초반 여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던 거야. 퇴근하다가 봉변을 당했는지 사라진 지 3일 뒤에야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대.
경찰이 찾다 결국 못 찾고 몇 주가 지나 그 건물은 이미 콘크리트를 붓고 올라가고 있었지. 그런데 새벽에 사비랑 포대를 들고 수상한 남자 2명이서 거기서 얼쩡얼쩡 거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결국 경찰이 그 건물 털을 파봤는데 그 밑에서 여자의 시체가 나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숨어있던 나를 향해 막 미친 듯이 더듬거리던 그 하얀 팔, 그게 그 여자의 팔이었을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낮인데도 건물이 어두워서 누가 안에서 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분명히 시선이 느껴졌어.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어. 꿈속에서 나는 그 폐가 안에 있었어. 술래잡기를 했던 그 건물. 예전에 놀던 그 냄새까지 똑같더라고. 먼지 냄새, 시멘트 냄새, 목재 냄새까지. 뭐야, 왜 내가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쓱쓱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피부가 밀가루처럼 하얀 여자였어. 옷은 입었는데 진흙 같은 게 온몸에 막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 그 여자가 양팔로 바닥을 더듬으면서 기어오는 거야. 쓱쓱. 머리를 땅에 대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어. 근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 나는 본능적으로 예전처럼 그 숨었던 그 좁은 공간으로 도망쳤어. 그 여자가 팔을 쓱 넣더니 다시 막 쓱쓱 긁으면서 나를 찾는 거야. 1분쯤 지나자 그 팔이 빠져나갔지.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구멍으로 그 여자의 머리가 쑥 들어오더니 날 보면서 찾았다 라고 하더라고.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깼지. 침대 위였어. 온몸에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있었어. 그날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불을 켜놓고 밤을 샜어. 가만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자신을 죽인 놈들을 찾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도 찾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무섭기도 무서운데 되게 안타깝죠. 아무리 봐도 정황상 그 하얀색 팔, 흰 팔, 그건 여기서 살해당한 여자의 팔이 아니었을까? 즉 귀신이라는 거겠죠. 남자 2명한테 살해를 당했나봐요. 경찰들이 제보를 받고 파봤는데 진짜 시체가 나왔던 거죠. 여기서 지금 사연의 주인공 꿈속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그랬다고 했죠. 뭐 진흙 같은 게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그거는 이 범인들이 남자 2명이 이 여자를 시멘트 안에 공구리를 쳐가지고 완전히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묻어있던 건 진흙이 아니라 시멘트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 아닐까요? 어쨌든 그곳에서 시체를 발견했고 경찰들이, 그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더욱더 무서운 악귀가 되지 않았을까. 애초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새끼들은 지옥을 가야 돼.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 콘크리트에 발라버리면은 못 찾겠다. 어떻게 찾아? 여러분 밤길 진짜 조심하시고요. 낮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인적 드문 곳은 그냥 본능적으로 피하세요. 저는 그래요. 골목길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남자도 그냥 덩치 큰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만화처럼 쓱쓱 피해가지고 툭툭 때리고 그럴 것 같죠? 안 돼요. 그냥 개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찾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나깨나 사람 조심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잔인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또 열받는 거, 그 강아지 비비탄으로 쏴가지고 죽인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있죠. 요즘에 또 유튜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봤는데 와, 너무 끔찍하더라. 그리고 그 죽은 살아생전의 강아지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정말 더 악마 같은 것들은 뭐냐, 거기에다가 막 댓글을 다는데 걘데 죽으면 어때? 걔는 죽여도 돼. 영혼이 없어.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 피가 막 거꾸로 뒤집히더라고요. 막 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인간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대체? 뭘까?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사건 말고도 뭐 다른 게 많았다며. 정확한 건 아직 나와봐야 알겠지만 야,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었구나. 말 못할 짐승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저도 차마 못 봤는데 이번에 한번 봐야겠다 해서 봤어요. 너무 참혹해가지고 이러니
지옥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솔직히 있으면 좋아. 근데 차라리 없어도 돼. 하지만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막 쾌락으로 살인하고 막 살견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건데 영혼이 있고 없고를 왜 따지는 건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죽여도 돼? 그게 뭔 말이야 대체. 정말 그 업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로.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거를 보고 뭐 분노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담력 체험. 이 이야기는 우리 선배가 이번 여름,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겪은 진짜 따끈따끈한 실화야. 말을 안 해주려던 걸 내가 억지로 우겨서 듣게 된 거야. 이야기해줄게. 8월 초 진짜 더위가 막 기승을 부릴 때였어. 우리 학교 선배인 기훈이 형, 가명이야. 기훈이 형이 간부 수련회를 갔었거든. 그 형이 단과대 회장이었는데 준비를 완전히 완벽하게 하고 갔어. 사전 답사도 다녀오고 2박 3일 동안 뭘 할 건지 뭘 먹을 건지 계획을 쫙 짰더라고. 완전 파워 J지. 각 학과 집행부랑 단대 집행부까지 전부 해서 36명이 출발을 했어. 장소는 지리산이었어. 계곡도 있고 놀기 딱 좋겠다 싶어서 거기로 정한 거래. 도착하자마자 방전 될 때까지 물놀이를 막 했어. 그리고 전날 저녁엔 술을 마시고 전부 떡이 돼서 뻗었고, 다음날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준비된 프로그램대로 재밌게 놀았고, 마지막 밤에는 폐가 체험을 하기로 했대. 캠핑하던 곳에서 5분쯤 산 쪽으로 올라가면 폐가가 하나 있었거든. 기훈이 형이 사전 답사를 가서 우연히 발견한 거였지. 허름한 담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고 마당이 있는 초가집 같은 구조였는데 딱 봐도 담력 체험하기 좋겠다 싶어서 그걸 기억해 뒀다가 실제로 체험을 진행한 거였지. 진행은 단대 집행부 6명이서 맡았고 나머지 30명은 5명씩 6개 조로 나눴대. 1조가 올라가서 미션 수행을 하고 내려오면은 다음 조가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였지. 기훈이 형이랑 한 명은 본부에서, 진행 1팀 2명은 폐가 근처에서 조를 올려보내고 무전 보고를 했고, 진행 2팀 2명은 폐가 근처에 숨어 있다가 1조, 2조, 3조 무사히 올라왔는지 그리고 미션은 잘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역할을 맡았어. 연락은 모두 무전기로 했고 미션은 간단했어. 폐가에 도착하면 2개의 방 중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일기 형식의 종이를 마당으로 갖고 나와서 펼쳐서 보고 미션을 수행하던 거였지. 예를 들면 단체 줄넘기 20회, 뭐 숨겨둔 쪽지 찾기 이런 거. 게다가 방송학과 애들이 있어서 적외선 기능 있지. 그 적외선 기능이 되는 카메라 한 대도 몰래 설치해뒀대. 마당과 방 안이 동시에 보이도록 위치를 잘 잡았고 밤 10시가 됐어. 첫 조가 라이트를 하나 들고 출발했어. 자, 1조 올라갑니다. 1조 올라갑니다. 진행 1팀이 무전을 울렸고 알았다 오바. 답신이 오고 그렇게 10분이 지났는데 진행 2팀 애들 아직 도착 안 했나? 진행 2팀 근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 야, 진행 2팀 1조 아직 도착 안 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무전기에서 딸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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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멀리서 들리는 방울 소리 같은 게 들리더니 이 팀 애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막 되게 신난 듯이 서로 막 키득거리면서 웃더래. 그리고 또 10분이 지나고 밑에 있던 기훈이 형이 불안해졌지. 올라갔던 1조가 안 내려오니까. 1팀 1조 아직도 안 내려왔어?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알았다 오바. 야, 2팀 애들 빨리 내려보내라고. 아직도 미션하고 있어? 근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환장하겠네. 야, 대충하고 빨리 내려보내라고. 2조 올라가야 되잖아. 그제서야 무전이 다시 울렸는데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내려보낼까? 내려보내? 그럴까? 내려보내자. 또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지들끼리 막 쑥덕쑥덕 거리더래. 기훈이 형은
아, 이 새끼들 나중에 혼 좀 내야겠다 싶었대. 일단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10분을 더 기다렸고 진행 1팀에서 1조 도착했습니다 무전이 왔대. 그래서 2조를 올려 보냈는데 2팀에서 또 무전이 오더래. 또 왔다 또 왔다 그러면서 소곤소곤 무슨 말들을 막 하더래. 기훈이 형은 아, 쟤네가 숨어서 조들이 올라오면서 막 쫄고 있는 걸 보니까 얘네가 너무 재밌어 하는구나 생각을 했지. 그렇게 6조 모두 체험을 마치고 이제 진행을 하던 자신과 진행 1팀, 2팀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차례였어. 1팀과 본부팀 4명은 폐가로 올라갔지. 야, 씨, 나와. 야, 너네 어딨어? 정적이 흐르더래. 한 걸음 한 걸음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오싹오싹하고 닭살이 막 돋는 거야. 아이씨,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이 팀!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고 원래 진행 2팀이 숨어있기로 한 담벼락 뒤를 가보니까 그 둘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퍼질러 자고 있는 거야. 기훈이 형이 놀래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나더래. 착! 싸대기를 한 대 딱 때리니까 그제야 일어나더래. 형 왜 올라오셨어요? 벙찐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더래. 야, 이 미친 새끼야, 여기서 자고 있었어? 야, 너 무전기는? 에? 아, 무전기 제 손에.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요? 뭐라고? 미쳤냐 너? 야, 방금 전까지 무전으로 막 킥킥거리고 웃고 난리였잖아. 뭐하는 새끼들이야 진짜? 네? 저희가요? 잠깐만요. 형, 저 무전기 없는데요? 아, 너 미쳤냐? 아니요, 애들. 제가 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저한테 사인만 보내고 놀래키기로 했고 전 무전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얘가 왜 제 옆에 있어요? 얘 반대편 담벼락에 있었는데? 기훈이 형이 옆에서 자고 있던 애를 또 깨웠는데 역시 안 일어나. 착! 싸대기를 한 대 때리니까 얘도 그제서야 일어나더래. 형 어쩐 일이세요? 아직 1조 안 왔는데. 뭐? 1조가 안 왔다고? 지금 무슨 소리야? 너네 지금 짜고 장난치냐? 에? 아, 형이야말로 장난치시는 거잖아요. 겁주려고 그래요? 아예 안 속아요 그런 걸로. 아, 뺨을 왜 때려 씨. 미치겠네 진짜. 야, 너 둘 무전기는? 무전기요? 얘가 들고 있었는데. 야, 너 왜 내 옆에 있어? 아씨, 야, 그거 내가 묻고 싶은 거야. 너 왜 내 옆에서 자고 있었어? 너 자고 있었다고? 내가 언제? 야, 됐고 일단 내려가자 빨리. 예. 근데 형은요? 형 안 내려가요? 야, 빨리 내려가. 나 카메라랑 무전기 찾아서 갈 테니까. 기훈이 형은 카메라가 놓인 곳으로 가는 길에 폐가 입구를 지나치는데 그 마당이 보이더래. 근데 마당 한가운데 그 무전기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던 거야. 기훈이 형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한기와 함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막 주르르륵. 카메라도 놔두고 일단 그냥 내려왔지. 무서웠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올라가서 찾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그 6개 조 모두 자기들이 무슨 미션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야.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다 올라갔었잖아. 그냥 올라가서 방울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것밖에 기억이 없대. 그 중간에 기억이 비어있는 거야. 기훈이 형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일단 무시하고 넘어갔어. 그 다음날 방송과 동갑내기 형이 얼굴이 완전 새파랗게 질려서 찾아왔대. 뭐 좀 같이 보자고 하더니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래. 기훈이 형은 그걸 다 보고 나서 10분 동안 그냥 얼어 있었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영상은 폐가 체험 때 찍은 그 영상들이었는데 시작은 먼저 올라갔던 그 진행 2팀 있지, 졸고 있던 애들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막 기웃거리는 장면이더래. 이후로 10분 넘게 아무도 없는 그 폐가만 찍고 있었고, 그러다가 1조가 마당에 딱 들어오는데 잔뜩 쫄아가지고 움츠리고 막 두리번 거리면서 들어오더래. 근데 얘네들이 마당 중간쯤 왔을 때 이 5명 모두 동시에 탁 빳빳하게 딱 선 다음에 갑자기 다 같이 고개를 좌우로 엄청나게 빠르게 흔들기 시작하더래. 양손도 번쩍 들고 마치 신내림 받은 무당처럼 고개를 막 미친 듯이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막 뛰고, 그게 5분 넘게 이어졌고 그렇게 일제히 멈추고 쓱 돌아서 나갔대. 그 장면이 6개의 조 모두 똑같이 반복됐다는 거야.
둘은 말도 못하고 눈만 부릅뜨고 그 영상을 봤대. 완전 얼어 있었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소리가 안 들어가는 카메라였는데 갑자기 잡음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더래. 그리고는 딸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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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울 소리가 엄청 작게,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서 들리더니 화면이 팟 하고 꺼졌대. 지 혼자서. 둘은 그 꺼진 화면을 10분 동안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었대. 그 테이프 바로 소각해버렸대. 재수없어서. 그리고 그 후 이야기야. 같이 갔던 애들이 기훈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 자꾸 꿈에 이상한 게 나온다고. 폐가에서 어떤 사람이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막 굿을 하고 있는데 자기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그 얼굴이 까맣게 확 타고 있었다는 거야. 계속 그런 꿈을 꾼다는 거지. 기훈이 형은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서 다시 그 마을로 갔대. 그 폐가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다녔는데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얘기해 주시더래. 그 무당 얘기였어. 아주 옛날 어르신이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 이야기인데 한 무당이 그 폐가 자리에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대. 신을 받고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였지. 마을 잔치가 있을 때마다 굿도 해주고 먹을 것도 좀 얻어가고 마을 사람들도 소소한 것들을 물어보러 가고 막 그랬대. 근데 어느 날 비가 샥 엄청 오던 날 그 무당이 직접 마을로 내려와서 이장한테 마을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을 거다. 각별히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했대. 이장은 마을에 신신당부를 했지. 계곡 같은데 당분간 가지 말라고. 근데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한 아이가 계곡 근처에서 발을 헛디딘 거야. 빠져가지고 익사를 했어. 아기를 잃은 부모는 너무 괴로웠고 동시에 이 무당이 원망스러웠어. 왜 그 아이가 누군지 정확히 말을 안 해줬냐고. 결국 밤중에 그 부모가 무당이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야. 무당은 안에서 자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불길을 끄기 위해 달려갔지만 이미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대.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불타는 집 안에서 그 무당이 팔을 들고 막 뛰면서 굿을 하고 있었대. 몸은 막 불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고 어른들은 아이들 전부 집에 그냥 돌려보냈대. 어르신은 그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대. 새빨간 불꽃 속에서 검게 그을린 무당굿을 하고 있던 그 모습. 결국 불을 껐을 땐 그 무당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그래서 그 마을에선 때가 되면 그 폐가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매년 제사를 지내준다고 하더라. 기훈이 형이 그날 갔던 35명 있지. 자기 포함해서 36명이지. 전부 그 폐가 앞에 가서 허락 없이 들어간 거 사과드리고 빌고 또 빌었대.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해. 지금은 다 괜찮다고 하더라. 이게 내가 들은 이야기의 전부야. 많이 궁금해할까봐 덧붙이자면은 귀신 관련 물건은 그냥 태우는 게 좋대. 괜히 들고 있으면 귀신이 붙을 수도 있대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말 승질나는 포인트가 또 있었죠. 무당이 그렇게 알려줬죠. 마을 사람들이랑 좀 친했나 봐요. 서로 도움 주고 받고 하면서 소소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누군지 정확히 말을 했으면 내 아들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무당을 죽여버리려고 불을 지른 거죠. 아 진짜 계열받는다. 그 무당이 악귀가 돼가지고 다 죽이고 다니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그거 아시죠? 무당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은 진짜 악독한 무서운 귀신이 된대요. 귀신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무당 귀신은 거의 정상급이라고 합니다. 야 완전 줄초상 날 뻔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기훈이 형이 들쑤셨던 거지. 거기서 오징어 게임의 기훈이 형처럼 씨발 기훈이 형! 담력 체험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하나 많이들? 그런 데서 정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아무튼 그런 담력 체험 같은 것도 흉가나 폐가에서 할 텐데 혹시나 거기서 정말 감기 오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흉가, 폐가는 가지 맙시다.
저도 한 번쯤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빠르게 마음을 접었어요. 이건 쇼츠로도 한번 만들었는데 기가 세면은 양기가 세면은 귀신을 밀어낸대요. 그러니까 밀린 귀신들이 열이 받는 거지. 근데 기가 센 사람을 공격을 못하고 붙어있다가 주변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가 세든 안 세든 흉가에 안 가는 게 답이다. 그래서 안 갈 겁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무당집도 가면 안 된대요. 궁금하긴 한데 무당집은 안 가도 나중에 뭐 무당분을 한번 인터뷰는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겪었던 이야기하고 뭐 기가 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 건지 그런 것들.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로또 1등 될 놈께서 제보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영물 시리즈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물 시리즈 엄마와 송아지. 우리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냥 스피디하게 그냥 쭉 써볼게.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쯤 일이야.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을 때 직접 겪은 일이지. 참고로 우리 엄마는 시집을 엄청 빨리 간 편이라 나이 계산은 큰 의미가 없어. 암튼 엄마는 섬마을 어부의 장녀로 태어났대. 그 시절엔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딸의 손이 참 귀할 때였지. 게다가 우리 엄마는 어려서부터 또랑또랑 말도 잘하고 어른들 심부름도 완전 잘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청 예뻐하셨대. 그 시절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강했거든. 근데 엄마가 태어나고 나서도 외할머니는 좀처럼 임신이 안 되셨대. 그래서 외할머니는 시댁 어른들한테 매일같이 구박받고 마음고생도 엄청 했지. 그 동네가 씨족 사회라서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사촌, 육촌, 사돈, 팔촌 진짜 친척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대. 어우 숨막혀. 김장도 온 동네가 같이 담그고 명절이면 동네 잔치처럼 보내고. 근데 문제는 그런 동네에 시댁 어른들이 막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지. 공동 수도가에 물을 길러 내려가기만 해도 아들 하나 낳아야지. 그 소리를 20번은 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같았으면 그냥 이혼이란 카드도 있었겠지만 그 시절엔 여자들이 정말 참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업이 생계였던 섬마을에서는 아들의 노동력이 워낙 중요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당시 국가 슬로건처럼 신식 마인드로 단단히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셨대.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육지에 있는 큰 시장으로 물건을 팔러 가게 됐대. 섬이라 필요한 물건은 장날 맞춰 육지에 나가서 사고 팔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지. 외할아버지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살림에 필요한 것들도 사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시장 어귀에 있는 팥죽집에 들려서 허기를 달래고 있었대. 근데 그 옆자리에 나이가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앉아서 같이 밥을 드시더래.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짠돌이었거든.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뱃돈 1,000원이 전부였으니까 뭐 말 다 했지. 근데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스님의 밥값까지 같이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했대. 스님, 제가 시주하는 거니까 많이 잡수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합장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보살님, 자녀 운을 보시려면 집에 영물을 하나 드리십시오. 집에 가축을 드리면 득남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대. 귀가 팔랑팔랑 얇았던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말이 괜히 예사롭지 않게 들렸나봐. 그날 멸치를 팔고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탁 사버린 거야. 당시에 소 한 마리 값이면 몇 달치 월급은 좋게 됐을 만큼 큰 돈이었는데 말이지. 소를 앞세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할머니는 뒤로 나자빠졌고 미쳤냐, 이거 이혼해야 된다 하면서 대판 싸움을 벌이셨대. 생각해봐.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어부집에 송아지가 웬 말이냐고. 소를 넣어둘 그 우리도 없었을 뿐더러 여물도 사야 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 외할머니는 들어눕고 엄마만 혼자 신나가지고 송아지를 반겼대.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 몇 달 후에 스님 말처럼 우리 외할머니가 정말로 임신을 하신 거야. 거의 10년 만에 임신이라 동네에서도 아주 큰 경사였지. 우리 엄마는 매일 우리 엄마 꼭 아들 낳게 해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했대. 그렇게 송아지는 집안의 보물처럼 대접받으면서 산낙지도 얻어먹고 호강을 누리면서 살았대. 시간이 흘러 외할머니의 배는 수박처럼 불러왔고 출산일이 다가왔지. 그날은 여름밤이었고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대. 모깃불이 피어오르고 엄마랑 외할머니는 기저귀용 흰천을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진통이 시작된 거야. 문제는 그날 외할아버지는 아랫동네 잔치에 가 계셨다는 거지. 아랫동네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 걸음으론 40분쯤 되는 거리였대. 엄마가 내가 아버지 모셔올게 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외할머니가 위험하다고 말리셨지.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외할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외할머니의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어. 그때 엄마는 결국 결심하셨대. 달이 그때는 워낙 밝아서 돌멩이까지 정확히 보일 정도였거든. 엄마는 심호흡을 하고 산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대. 섬마을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낮은 산이 하나 있었고 그 산길을 넘어야 아랫동네에 갈 수 있었대. 엄마는 산길을 막 달리면서 점점 무서운 마음을 잊어갔는데 그때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대. 짤그랑 짤그랑. 익숙한 소리였대. 소 목에 걸린 종소리 있잖아. 바로 원앙 소리였던 거야.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중엔 거의 등 뒤에서 나는 듯 했지. 엄마는 무서움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나무 뿌리에 걸려서 아이쿠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버렸대. 고무신 한 짝은 날아가 버리고 무릎은 막 다 깨지고 산길 한가운데서 엉엉 울기 시작했지. 그때 다시 짤그랑 짤그랑 소리가 들려왔고 깜깜한 오솔길 너머로 정말 집에서 키우던 그 송아지 있잖아. 그 송아지가 나타났대. 엄마는 무서운 게 아니라 반가운 마음에 송아지를 끌어안고 고삐를 붙잡고 산을 내려오려고 했지. 근데 산 아래쪽에서 후레쉬 불빛이 막 보이더래. 마을 사람들이 외할아버지를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기쁜 마음에 송아지랑 같이 내려가려고 했는데 송아지가 점점 발걸음을 이렇게 멈추더니 멀리 하늘을 쳐다보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대. 안 간다고. 그래서 엄마는 큰 소나무 옆에 그 송아지를 묶어두고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달려갔어. 다행히 외할아버지를 만났고 엄마는 산에서 우리 집 송아지를 봤어요 하고 얘기를 했지. 외할아버지와 어른들은 함께 송아지를 찾으러 산을 올랐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송아지가 없는 거야. 다들 야 네가 목줄을 단단히 안 묶었겠지. 혼자 집에 돌아갔나 보다 라고 했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외할머니는 아이를 낳기 직전이었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출산 준비를 도왔지. 엄마는 외양간이 걱정돼서 헛간을 들여다봤대. 그랬더니 그 송아지가 그 안에서 숨이 멎은 채 여물통 있지 거기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대. 죽은 줄도 몰랐던 그 송아지 그렇게 말없이 누워 있었던 거야. 고삐도 헛간 문도 멀쩡했어. 엄마는 어른들한테 울면서 얘기했고 어른들도 깜짝 놀랐지. 아이고 소가 영물이네 하시면서 말이야. 어쩌면 송아지의 혼이 엄마가 위험할까봐 따라온 걸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그 스님의 말처럼 저승사자가 태어날 아이 대신에 송아지를 데려간 걸지도 모르지. 엄마는 그날 이후로 동물한테도 영혼이 있다는 걸 믿게 됐대. 동물한테 함부로 못하게 됐고 그 송아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지금까지도 마음에 품고 계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그 비비탄 총 쏴가지고 강아지 죽인 새끼들이 봤어야 됐는데 아우 열받아. 동물이 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지. 그래요. 저도 시골에 가서 한번 CF 같은 거 찍을 때 그리고 사극 같은 거 찍을 때 송아지를 봤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능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눈망울도 이만해. 제 얼굴만 해요. 그 눈으로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안쓰럽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이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과학적으로 인공 그런 단백질이나 이런 걸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명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단기간에 그게 되진 않겠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오게 될 것 같아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송아지가 정말 영물이었고 이 집안의 아이 대신에 자기가 간 거였죠. 집안을 지킨 거였죠. 대단하다 소도. 이런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 가족을 지킨 이런 영물, 얘네들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다음 생에는 정말 좋은 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과연 행복일까? 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부잣집의 고양이로 태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몸이 편한 거지 재미는 없겠다.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돌로 태어나고 싶어요. 돌이요? 그럼 돌로 태어나면 내가 언제 죽어서 언제 환생할지 모르는데 영원히 돌일 수도 있잖아요. 무서울 것 같아. 대수대명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 대신에 다른 생명을 소비해가지고 그런 걸 대수대명이라고 하죠. 저도 웹툰을 보고 알았어요. 대수대명. 저는 무생물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그럼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생물로 태어났다가 환생할 수 없으면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 동물의 혼은 악이 없어서 바로 환생한답니다. 저도 이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악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환생한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애초에 동물로 태어나는 게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도 있고,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쌓고 우리도 좋은 걸로 별로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도 태어나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인생은 잔인하고도 아름다우니까 무생물은 의식이 없어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난 너무 무서워요.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무서워요. 자의식도 없고 난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이번 이야기 영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써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좋은 일 많이 합시다 진짜. 그래서 제보해주신 로또 1등 델룸님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몰입 한번 해보시죠.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이상하게 값이 싼 집. 때는 2006년 9월쯤.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달이 내 생일이 있던 달이었거든. 그땐 내가 할렘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내 친구는 맞은편 NB라는 곳에서 일했어. 두 가게의 업주가 같았고 할렘 마감은 새벽 5시고 NB는 그보다 좀 늦게 끝나서 나는 마감하고 나면 늘 NB로 넘어가서 그쪽 형들이랑도 좀 친해졌지. 여기서 말하는 할렘 NB는 클럽 같아요. 그 중에 유독 친해진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녀석이었어. 편하게 A라고 부를게. A는 서울에 대한 환상을 품고 상경했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대체로 허영심 같은 게 크다곤 하잖아. 이 A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맨몸으로 상경해서 거의 막내급 포지션이라 월급도 적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 근데 걔한테 오피스텔이 로망이었던 거야. 형,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거 제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지. 어느 날 A가 나한테 물어봤어. 형, 이 근처 오피스텔 얼마나 해요? 그냥 싼 데 들어가. 이 근처는 비싸고 그냥 아무리 싸도 보증금 500에 월세 한 40 정도는 줘야 될걸? 저 그래도 꼭 오피스텔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랬던 A가 며칠 뒤에 신난 목소리로 막 오피스텔을 구했다고 하더라고. 자기 집들이 한다고 나랑 내 친구를 초대했어. 장소는 홍대 근처. 쉬는 날을 맞춰서 아침에 셋이서 편의점에서 맥주랑 족발 사들고 집들이를 갔어. 도착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15평쯤 돼 보이는 깔끔한 구조였어. 야, 너 이런 집을 구했어? 야, 능력 좋네. 싸게 구했어요. 얼마에? 보증금 300에 월세 15요. 야, 이씨 뻥치지 마. 여기 뭐 사고 났던 집 아니야? 월세 15? 야,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 A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 형, 전 사람이 죽은 집이어도 상관없어요. 귀신 본 적도 없고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15만 원인데. 뭐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웃어 넘겼지. 맥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우리 셋은 그대로 잠이 들었어. 저녁쯤 깼는데 마침 쉬는 날이라 시간도 넉넉하고 집도 아직 정리가 덜 돼 있어서 셋이서 대청소를 시작하기로 했지. 청소 중에 A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데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흥분하는 거야. 야, 너 왜 그래? 아씨 형, 밖에 2명이 저한테 삿대질했어요. 아이 설마 너한테 한 거 아니겠지. 아씨 아니에요, 분명 저한테 한 거 맞아요. 야, 너 일로 와봐 이씨. 우리는 그냥 뭐 사람 잘못 본 거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근데 청소하다가 전등에 벌레 시체가 잔뜩 껴 있어가지고 전등 커버를 이렇게 벗겨봤거든. 그 안쪽 유리에 묘하게 스며든 이상한 검붉은 자국이 보이는 거야. 그건 누가 봐도 피였어. 순간 셋 다 말이 없었지. 야, 진짜 여기 사고 있었던 집 맞잖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형, 괜찮아요. 저 기 세서 귀신 같은 거 안 보여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진짜 괜찮다니까요. 쫄보예요 형. 걱정 마세요. A는 태연했고 우리는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집들이는 그렇게 끝났어.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고 A가 그 NB에서 일하던 여자애랑 사귀게 됐대. 그 여자애도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고시텔에서 생활 중이었거든. 둘이 눈이 딱 맞아서 A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기로 했대. 그런데 어느 날 A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형, 저랑 좀 얘기 좀 해요. 만났는데 A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 형, 걔 나갔어요. 다시 고시텔로 갔어요. 헤어졌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A가 말하길 그 여자랑 같이 4일 동안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자는 내내 가위에 눌렸대. 근데 그게 단순한 가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막 목을 조르고 막 칼로 찌르는 환영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야.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했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저희도 그 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에 살던 남자가 뭐 급하게 유학을 갔었나? 뭐 그런 것만 들었죠. 라고 했어. A는 그냥 계속 그 집에서 살기로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 사람들이 A를 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옆집 사람이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A 얼굴을 보더니 막 흠칫 놀라면서 급하게 인사도 없이 내리더래. 배달을 시켜도 그랬어. 중국집 배달부가 문을 열자마자 말하길, 와, 진짜 사람이 들어왔네? 네? 아니에요. 아저씨, 뭐 있었어요? 이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릇 앞에 놔두세요. 이쯤 되니까 A도 뭔가 진짜 수상하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 건물 1층에 있는 식당 아줌마한테 물어봤대. 아줌마, 저 이 윗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얼굴이 막 굳어지면서 난 잘 몰라요. 나 몰라요. 하고 단칼에 잘라 말하더래. 그렇게 점점 더 궁금해진 A는 그 시절 유행하던 야후 거기라는 사이트 그 검색을 통해서 자기 집 주소를 검색해봤대. 그리고 A는 그 자리에서 멘붕에 빠졌지. 혹시 몰라서 근처 미용실에도 갔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숨기고 그냥 손님인 척 물었대. 저기 저 건물에 무슨 일 있었다던데 그 진짜예요? 아이고 말도 마요. 그 일 때문에 이 근처 상가들 손님 싹 끊겼잖아. 그 일? 그 집은 대한민국 최대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실제로 살던 집이었어. 당시 유영철은 시체를 토막내서 피를 흘려 보내려고 수도꼭지를 틀고 하루 종일 물을 흘려 보내서 수도세가 70만 원이 나왔대. 층마다 공동으로 쓰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었는데 시체를 담요로 싸서 건조기에 돌렸다는 증언도 있었고, 결국 A는 얼마 못 가서 그 집을 빼고 나왔어. 그리고 그 집 사진을 보여줬는데 유영철 집 구조랑 완전히 같았어. 심지어 외부 모습도 똑같았고, A는 지금도 그 집 얘기만 하면 등골이 막 서늘하다고 해.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때 실제 있었던 실화야. 모르는 집 들어갈 때 싸다고 덜컥 들어가지 말고 한 번 더 꼭 조사를 해봐야 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번 이야기 무시무시했죠? 이상하게 싼 집. 야, 월세가 15만원? 15평인데? 그리고 홍대인데?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심지어 들어가 보니까 외관도 깨끗하네? 그러면 더 이상한 거지. 대체 왜 이런 곳이 15만원일까? 알고 봤더니 희대의 살인마의 집이었던 거죠. 거기서 기가 약한 동생,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이 집에서 가위를 눌렸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막 목을 조르고 막 배때기에 칼을 쑤시는 그런 가위에 눌린 거였죠. 피해자들이었나 보다. 억울한 원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나 보다.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해됐겠어요. 야, 진짜 끔찍하다. 와, 피가 그 위에 전등까지 튀려면은 어떻게 한 거야 대체? 아, 원혼.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흉가 함부로 가지마. 여름방학 때였거든.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넷이서 흉가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어. 거긴 폐병원이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의료사고로 환자가 수술받다가 죽었고 그 사건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게 됐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거기 도착한 시간이 자정 12시였어. 입구 앞에 섰는데 와, 진짜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그 으스스함이 온몸을 막 휘감더라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 우리 친구 중에 무당 집안 출신인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막 코를 움켜잡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나 진짜 처음 맡아보는 악취 너무 심하게 나는데? 야, 여기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야, 그냥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 뭔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조금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자. 이렇게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지. 근데 걔는 정말 자기 토할 것 같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병원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겠대. 그래서 우리 셋만 병원 안으로 들어갔거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안 무서웠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폐병원 그 느낌? 방이 되게 많긴 한데 뭐 특별한 건 없었어.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뭐 거기도 별다른 건 없었어. 근데 복도 중간쯤에 문이 잠겨있는 방 하나가 있는 거야. 뭔가 느낌이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 근데 특이한 건 이 문이 밖에서 잠긴 게 아니라 안에서 잠긴 구조더라고. 그리고 문을 자세히 보니까 돌리는 거 손잡이 밑에 겨우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열쇠 구멍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절대 쳐다보지 마시오. 아니, 이걸 어떻게 참아? 우리 중 한 명이 당연히 그 열쇠 구멍을 들여다봤지.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야야, 저기 누가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나랑 눈 마주쳤다. 이러는 거야. 우리는 이 새끼 구라씨 이러면서 야, 나와봐. 하나씩 다 그 구멍으로 들여다봤지. 근데 진짜였어. 진짜로 휠체어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고 마치 우리가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볼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 막 전부 비명을 지르면서 미친 듯이 도망쳤어. 정신없이 1층까지 내려와서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지. 밖에 있던 친구가 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묻길래 우리가 방금 있었던 일을 숨가쁘게 설명해줬어.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내가 들어갔다 와볼게. 2층 중간에 문 잠긴 방이라고 했지? 이러더니 뚜벅뚜벅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발걸음이 너무 당당하고 눈빛도 뭔가 확신에 차 있었어. 우리 셋은 그냥 멍하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몇 분쯤 지나서 그 친구가 다시 나왔는데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알아? 야, 나 니네들이 말한 그 구멍 들여다 봤는데 뭐 온통 그냥 빨간색으로 도배된 것처럼 그냥 빨간색밖에 안 보이던데 뭐가 보인다는 거야? 우린 그 말을 듣고 진짜 등골이 싸해지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가 그 구멍을 들여다봤을 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여자 눈동자가 새빨갰거든. 우리가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 여자도 우리를 똑같이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도망친 뒤에 그 친구가 혼자 올라가서 그 구멍을 들여다봤잖아. 그 여자가 그대로
구멍을 통해서 밖을 쳐다보고 있던 거지. 그래서 걘 구멍 안에 빨간 눈동자밖에 못 본 거고, 그날 이후로 난 진짜 폐가나 폐병원 같은 곳은 죽어도 안 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버전은 그거, 방학 동안 초등학생인가? 학교에 갇힌 거야. 근데 정말 무서웠던 건 그 창문으로 보고 있는 경비 아저씨의 눈이었다. 이런 거. 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그치만 이런 명작은 다시 들어도 무섭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귀신 팁 뭐냐? 나쁜 그런 악한 영혼일수록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야기에서 얻어가야 될 건 그거 하나. 무섭고 악하고 할수록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을 걷다가 혹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악취가 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길. 높은 확률로 악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면서 악취? 귀신? 이건 아니죠. 그냥 그건 쓰레기 냄새고, 당연히 이런 냄새가 안 나야 할 공간에서 난다면 말인 거예요. 지금 쓰레기장 옆에 지나갈 땐 진짜 쓰레기 냄새 나는 거 맞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검은 남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해줘야 될 것 같아. 나는 평소에 흔히 말하는 신기나 영안 같은 게 있는 사람이야. 집안에 용한 무당이 계시고 할머니도 신기가 있으셔서 실제로 신내림을 받을 뻔하기도 하셨어. 나도 신내림을 받을 뻔한 적이 있었고, 부모님이랑 할머니 말로는 내가 태어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엄마 배를 보면서 갑자기 내가 남자야 이렇게 말했대. 그게 이상했던 엄마는 바로 병원에 갔는데 진짜 임신이었고, 며칠 뒤에 병원에서 아기 성별이 정말 남자라는 얘기를 들었대.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도 내가 뭔가 보거나 느끼는 게 있다고 믿게 됐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귀신을 자주 봤었어. 그래서 귀신 관련 썰이 진짜 많아. 초반 이야기가 좀 길었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 이건 내가 중학교 때 직접 겪은 실화야. 그때가 7월이었는데 여름답지 않게 날씨가 엄청나게 덥진 않았던 날이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가 거실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었거든? 근데 강아지가 갑자기 엄마가 자는 침대 쪽으로 막 가더니 낑낑대면서 계속 뭔가를 경계하는 거야. 참고로 우리 집은 엄마가 아빠랑 같이 자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침대를 따로 쓰시거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 침대 앞에서 막 낑낑대니까 왠지 모르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때 집엔 나 혼자 있었고 강아지들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다고 하잖아. 그래서 겁이 확 나서 강아지를 데리고 바로 산책을 나갔어. 그날 밤 평소처럼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어. 꿈속에서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우리 집을 헤매고 있었어. 나는 분명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남자가 날 못 보는 것 같은 거야. 온몸이 시꺼멓고 얼굴은 창백하면서 다크서클이 엄청 짙은 그 남자가 계속 어딨어 이러면서 막 집안을 막 둘러보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그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눈을 딱 떴어. 근데 그 꿈을 하루만 꾼 게 아니었어. 일주일 내내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시골집에 다녀오시겠다고 내려가시기 전에 갑자기 내 손을 딱 붙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가시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의미심장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 그리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꿈을 꿨어. 그 이상한 남자 있잖아, 검은 남자. 그 남자가 나왔고 이번엔 두리번 거리더니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방 쪽으로 막 걸어가는 거야.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 이 남자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안방 문 앞에서 소리쳤어. 나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꺼져! 진짜 막 욕도 섞어가면서 문 앞에서 그 남자랑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모르는 남자아이가 뒤에 안방문을 열고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탁 붙잡고는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지킬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멍한 표정으로 그 아이를 쳐다봤어. 그 아이는 그 검은 남자의 손을 잡고 같이 사라졌어.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깼어. 다음날 엄마가 갑자기 막 하혈을 하시는 거야. 병원에 갔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임신 중이셨는데 그 아이가 유산된 거야.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어. 꿈에 나왔던 그 남자아이가 내 동생이었고 엄마를 지키고 떠난 거라고. 그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다시 집으로 오셨어. 그리고 나한테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렇게 묻는 거야. 나는 왜 그러시냐고 했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본인 꿈에서 내가 어떤 남자랑 막 싸우고 있더래. 그래서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그 검은 남자가 더 이상 끼어들면 당신부터 죽어. 이렇게 협박을 했대. 그래서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사하길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나. 내 동생이 엄마를 지켜줬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안쓰럽고 짠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원래 우리가 아이를 많이 안 낳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이를 좀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가지려고 하면은 잘 안 된대. 그래서 애가 참 귀한 이 시대에 엄마 뱃속에 있던 남자아이가 이 검은 남자, 아무리 봐도 이 검은 남자는 저승사자였던 것 같아요. 집안에 누군가를 데리러 왔는데 못 찾고 있다가 찾았죠. 엄마를 데리러 왔는데 그 아이가 대신 간 거였죠. 가면서 이 신기 영안이 튀어있던 누나한테 누나 걱정 마, 내가 엄마 지킬게 하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갔다는 거. 아직 세상의 빛도 못 본 그 아이였을 텐데 참 마음이, 그 어린 것이 효심이 깊었던 걸까요? 그 저승사자도 참 무심하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데려갔을까? 애가 간다고 해도 말렸어야지. 그 따라간다고 그냥 덥석 잡고 가? 참나 불쌍해요. 불쌍하고 마음이 좀 그래서 아파. 맞아요.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가족의 힘. 베푼 만큼 배로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전 약간 윤회를 믿는 사람이어서 그래야지 좀 공평하지 않나 세상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비참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이번 생에서 정말 안타깝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복을 받아서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정말 공평한 거 아닐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 생에 나를 위해서 지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 생에 나는 평안하게 살라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바로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남부터미널 모텔. 내가 직접 겪은 실화야. 2010년 초였던 걸로 기억해. 당시에 여자친구랑 퇴근하고 같이 밥을 간단히 먹고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있는 한 모텔에 갔어.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했거든. 그래서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냥 가장 먼저 보이는 모텔로 바로 들어갔지. 외관은 진짜 음침했어. 전체적으로 낡고 어두운 느낌? 호수까지 아직도 기억나. 506호였어.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밖이랑은 다르게 의외로 깔끔하고 거의 새 모텔처럼 보였어. 침대도 크고 TV도 엄청 컸고 화장실은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서 불을 켜면 안쪽이 흐릿하게 형태만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 샤워는 귀찮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슬 졸음이 오더라고. 우린 둘 다 똑바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 천장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바로 옆에 리모컨이 있길래 불을 끄려고 눌렀는데 불이 꺼지는 그 순간 눈앞에 이상한 잔상이 확 들어왔어. 다들 알지? 밝은 빛을 보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눈에 하얗게 번지는 그 잔상. 왜 어두운 밤에 우리 핸드폰 보고 있다가 이제 자려고 딱 끄고 이렇게 눈 감으면 잔상 같은 거 보이잖아. 근데 그게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 얼굴이었어. 검정색과 흰색이 막 뒤섞여 있는 얼굴. 순간 눈앞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야.
온몸이 딱 굳은 채로 멈췄는데 옆을 보니까 여자친구도 똑같이 굳어있는 거야, 나처럼. 봤어 오빠?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진짜 온몸에 소름이 막 헛걸 본 걸 수도 있겠지 싶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잔상을 본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내가 남자친구라고 애써 태연한 척을 했어. 뭘 보긴, 야 얼른 자자. 여자친구도 자기가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고 그냥 그렇게 넘기려고 했대. 그래도 무서웠는지 화장실 쪽에 주황색 조명 하나를 켜놓고 난방도 켰는데 방 안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추운 거야. 그래서 둘이 꼭 껴안고 이불까지 덮고 잤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추워서 내가 먼저 깼지. 근데 옆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자기야.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화장실 문이 보이는데 문을 열면 바로 변기가 앞에 있었거든.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주황색 조명 때문에 화장실 안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 근데 변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가 변기 위에 있었어. 형태만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란 건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였지. 뭐야? 하면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불을 덮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몇 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 괜히 으스스해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래 장난이라도 치자 해서 자기 똥 싸게야? 새벽부터 똥을 싸.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다시 고개를 돌렸더니 그 자세 그대로 그건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화장실로 가려고 침대에서 발을 내리는데 바닥에 뭔가 차가운 게 닿는 거야. 딱 그 느낌이 말 그대로 그 개 털 같은 거 있지, 강아지 털. 진짜 말도 안 되는 느낌. 뭐야 씨발 하면서 발을 확 들었는데 그게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이었어. 맞아, 내가 밟은 건 바로 여자친구의 머리였던 거지. 심장이 진짜 멎는 줄 알았어. 겨우 진정하고 자기야 왜 여기서 자? 막 깨우니까 여자친구가 멍하게 일어나더라.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 그럼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화장실에 앉아있던 건 뭐였지? 다시 화장실을 봤는데 아까 분명히 사람 형태로 보였던 그 자리가 그냥 조명 때문인지 빛만 퍼져 있는 상태였어. 뭔가 진짜 이상했어.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 그 조명이 화장실 안쪽에 설치된 조명이면 몰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그게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걸 사람이라고 착각할 리도 없고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우리 얼른 나가자. 잠도 덜 깬 여자친구를 계속 재촉했어. 여자친구는 잠이 많고 자다가 깨우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계속 귀찮다고 오빠 왜 그래 그냥 자자 라고 했거든. 근데 나는 안돼 나가야 돼 이거 빨리 나가야 돼 나가자. 세수라도 하고 얼른 정신을 차리라고 그냥 다른 모텔로 내가 예약할게 가자 이렇게 했지. 결국 억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더라고. 나는 혼자 있기 무서워서 겉옷을 챙겨 입고 방에 불을 탁 켜고 TV도 켰지. 그 방 TV가 엄청 컸거든. 검은색 프레임의 벽걸이형 TV였어. 벽에 붙어있는 거. 켜니까 야한 채널이 막 나오더라. 침대에 앞바다리를 딱 하고 앉아서 이게 채널을 돌리는데 그 알잖아. 채널 바뀌는 그 짧은 순간 화면이 까맣게 되잖아. 그 잠깐의 순간 화면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내 허벅지에 누가 누워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허벅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내 다리에 어떤 사람의 허벅지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세였지.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살색 다리였고 얼굴 쪽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분명 뭔가가 있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 그때 내가 입고 있었던 건 검정색 청바지였고 침대는 파란색이었어. 색깔 때문에 착각할 이유도 없었어. 분명히 사람 피부색이었고 그게 그 짧은 찰나 화면에 분명히 비쳤어. 그 순간 정신이 확 들어서 아직 다 씻지도 않은 여자친구를 그냥 끌어내가지고 허겁지겁 모텔에서 나왔어. 그 모텔 서초동 남부터미널 근처 자주 가는 사람들은 알 거야. 지금은 공사 중이고 안마방이 들어서고 있더라고. 땡땡 카드사 뒤쪽에 있는 모텔. 진짜 그 이후로는 그 근처도 못 가겠어.
살면서 처음으로 귀신이란 걸 본 순간이었고 처음 겪는 이상한 경험이었지. 지금도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가끔 얘기하는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소름이 돋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무섭다. 와, 남부터미널 쪽에 있는 어떤 한 모텔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래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거기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던 거죠. 그 잔상이 난 제일 무서워. 정말 그렇잖아요. 자기 전에 우리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보다가 이제 자려고 딱 눈을 감으면 그 화면에 잔상 같은 게 살짝 남아 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 다 동시에 똑같은 걸 본 거야. 어떤 흑백 사진처럼 변한 여자의 얼굴을. 오호. 그러니까 이게 사람 눈에 인식이 안 돼도 뇌 속에는 저장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가 있었나 봐 진짜로 눈앞에. 그리고 그 모텔에 모텔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죠.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살자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각종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악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겠어요. 무섭습니다. 그 채널 돌리다가 TV 보면은 화면 거뭇게 나오잖아요. 그때 딱 비친 거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야, 돌리고 있는데 내 다리 위에 허벅지를 탁 감고 있는 여자 다리. 으아. 귀신이 일반 사람한테 보일 정도면 강렬한 염원 같은 게 맞닥뜨려졌을 때, 아 그쵸.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영가, 그러니까 영혼, 악귀 뭐라고 말해야 돼. 귀신은 기가 엄청 셌나 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도 보였던 거고, 그리고 남자 여자 둘한테도 다 보였던 거죠. 여기서 끔찍하게 살해된 영혼이었을까? 아니면 살자한 영혼이었을까? 근데 왜 흑백 사진처럼 보였을까? 색깔이 빠져서. 이게 제일 소름 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소름 돋았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너무 삶이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SNS 같은 걸 보면서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자괴감? 남들은 이렇게 웃고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거 사고 하는데 내 인생만 왜 이럴까? 뭔가 허우대가 멀쩡한 것 같은데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만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구렁으로 빠지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지금도 잘 안 되지만 남이랑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비교를 하면은 끝도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치자고 하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막 우주에 가 있는 애 A 있고, 빌 게이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비교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줬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잘했어. 이게 나태해지지 않는 선에서 그래 잘했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래 힘내보자. 이러니까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남한테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건 가짜 사랑이야. 결국은 나중에는 둘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헤어지게 돼. 그게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전부 다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이 한동안 되게 내려갔었는데 많이 치유가 됐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자존감 키우자고요. 서로서로 좋은 말 하면서. 그럼 진짜 돼요. 제 채널도 보세요. 완전 그냥 한 명부터 그냥 인맥 하나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기분 좋은 댓글을 하나 봤어요. 제가 그거를 고정을 해놨는데 와,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 좋은 말 많이 남겨주고 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필님 방송 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두필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힐링 받는 게 진짜 커요. 정말 커요. 사실 이 방송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힐링 받는 방송이에요. 이렇게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게 응원해주고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막 저도 더 잘하고 싶고 그런 거죠. 선순환. 두필님은 항상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의 발꿈치라도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막 억울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어쩌라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어쩌라 우리 애기.
무서운 얘기 듣고 있었어? 응? 응? 호호호. 안녕하세요. 응? 오호. 여러분들 고양이 그릉그릉 소리 들으면 심장병에 되게 좋대요. 예방된대. 들어보시죠. ASMR 해준 거야? 아빠가 쇼츠로 ASMR 만들게. 해봐. 그래 어쭈쭈쭈 잘했다 아들. 어쭈쭈쭈 디오리 그릉그릉 소리는 쇼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손길 느끼는 거 너무 귀여워요. 오이 그랬어. 여기 구찌 침대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너를 보고 싶어 하신대. 안녕하세요. 그래. 구찌 오랜만에 나왔죠? 우리 오늘 셋이서 같이 사진 찍는다. 구찌 앞에 봐. 여기 앞에 봐. 여기 사진 찍자. 얘들아 여기 봐.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이구 구찌 저거 봐. 저 살 쪄가지고 저거 털룰라이트. 어떻게 오늘 재밌게 들어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두찌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또 힐링 받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재밌는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곽두필이었습니다. 끝인사, 우리 공식 끝인사 있죠? 우리 두찌 왕자님 공주님들 잘 자요. 안녕.